김용재 국회의원 당선인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금융인 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가 연기를 거듭하다 어렵게 열리게 됐고, 또 이렇게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도 거리두기로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렵지요. 금융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금융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손에 거머쥐는 자가 새로운 성장의 가시를 가져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중국 전문가이신 이희욱 교수님의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관한 강연, 그리고 금융시장 전문가이신 김영익 교수님의 신삼조 환경과 금융산업의 생존 발전 전략 강연에서 이 기회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 31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제신문으로서 우리 금융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시제와 함께 이 포럼을 알차게 키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에너지경제신문사 가족 여러분, 그다음에 금융인 가족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어려우셨고 앞으로 좀 힘내자고 서로 우리 격려의 박수로 시작하실까요? 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세계 흥망사 강의를 하는데 이 세계 흥망사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 무역업이 발달하다가 제조업이 가다가 그다음에 금융산업이 발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산업이 워낙 이익을 많이 내니까 제조업을 벌인 나라는 패권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이 제조업과 금융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항상 세계의 패권의 중심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4대 제조업 강국인데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이 금융산업 부분이 부족한 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새로운 세계로 오게 될 거고 이미 우리는 와 있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될 것이다. 온라인 의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이코노미로 우리가 빨리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야 될 길이다. 세 번째로는 역시 아시아의 신흥시장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홍콩이 민주화 그 시위 이후로 근본적인 홍콩의 자유금융시장 자체가 지위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기회이다. 라고는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면하게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2분기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아마 기업의 대한항공이나 항공산업, 정유사, 자동차사를 비롯해서 아마 대규모의 이 기간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문제가 아마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주채권은행이 만기를 연장해 주든지 추가 대출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회사채를 차환하거나 이런 조치를 결국은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수은하고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될 것. 나중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선제적으로 미리 가야 될 거라면은 선제적인 투입을 빨리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변양호 국장 사례인데 당시는 론스타 매각이 뭐냐면 잘한 일이라고 했죠. 나중에 결국 법률적 시비에 걸렸는데 결국 무죄가 끝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빨리 입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회가 5월 15일이면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이게 6월 말 돼야 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느냐가 하나의 중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게 한진해운 같은 사태가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서로 책임을 안 지려다 결국은 수십 년간 쌓아오는 우리의 물적 기반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러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고 금융인들의 이 과감한 결단도 또 함께 있어야만 이 금융 위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금융기관 보게 되면 대부분 약 그 3위 기업 투자고 7위 부동산 관련된 수익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는 한국 경제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약 1,800조 정도가 부동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국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는 것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눈여겨본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공대생들이 도대체 1년에 몇 명씩 취직하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전산직을 제외하고는 이공계 출신들이 거의 금융회사에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술 투자나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투자일 텐데 기술 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뭐냐면 결국 기업 금융을 높여 나가려면 뭔가 문과 있거나 채용 과정 자체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관찰한 하나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제가 중국이나 이제 아시아 쪽을 많이 다녀봤는데, 결국 아시아가 신흥 시장이 생기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 거기다 기회 요인은 이제 우리가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후로 새로운 환경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과거 이건희 회장님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난 이후 인천이 뭐냐면 홍콩을 대체하자는 큰 전략을 가지고 결국 인천공항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는 지금 자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홍콩이라는 것이 하나가 생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국의 발권은행의 스탠다드 차트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다음에 HSBC가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아시아의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 우리가 한국이 본격적으로 M&A나 이런 게 진출할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신한은행은 점포가 한 40개, 하나은행이 BIDB 지분을 15% 인수한 약간 공격적인 아시아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금융이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저희가 무역협회장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해봤는데, 수출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WTO에 보면 앞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30%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본인들의 나라에 이제 공장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수출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수출 상품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면은 발전소를 하는데도 남부 발전이다, 중부 발전이다, 발전소도 또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지, 그다음에 공단 따로, 병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제에 앞으로 이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앞으로 25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25억 명, 우리가 5천만이 지금 1953년 정전 이후로 지난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가 번 게 오늘날 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는 인구가 25억 명이면은 거대한 산업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한전 전기를 만드는데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산업단지공단 이런 데가 모든과 금융기관이 합쳐서 대규모 자본을 만들어서 이 합동으로 뭐냐면 우리가 산업단지와 도시하고 거기다 교육과 병원을 함께 패키지로 넣는 이 수출 산업을 만들어내게 되면 훨씬 더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도 좋고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장기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이거든요. 하드웨어 산업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미래 산업을, 수출 산업을 만드는데 금융도 함께, 지금 현재 중국에 사다 낸 팔고 있는 부동산을 자꾸 투자해가지고 개별 건건이 하는 것보다는 이 패키지로 우리가 도시를 수출하는 전략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결국 이제 기술 전쟁 시대인데, 결국은 이게 폴 케네디가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자체 중심의 R&D 기반의 우리가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탄센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절대로 R&D를 안 한다. M&A를 할 거다. 그러니까 M&A 시대가 왔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R&D 중심에서 우리가 M&A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결국 기술 M&A를 할 수 있는 결국 투자은행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결국은 핵심적인 역할인데, 우리 삼성 같은 데가 보면은 지금 해외에서 AI와 관련된 거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삼성인데, 그게 결국은 외국에서는 우리가 CVC 활동이 자유로운데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VC를 빨리 풀어야 SK하고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결국은 벤처 투자를 해줘야, 그래야 엑시시 일어나야 결국은 우리도 벤처가 활성화되는 거지, 모태 펀드만 자꾸 만든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CVC를 활성화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이 있다고 꼭 기술 기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을 때 중간에 있었던 투자은행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과 금융에 정통한 투자은행을 M&A를 하든지 합자회사를 해서 미국 시장의 기술을 뚫고 가는 거와 유럽을 뚫고 가는 것 두 가지 전략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선도적인 기술을 우리가 M&A 할 수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 기업의 CVC 이거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가 디지털 금융 혁신 부분인데, 우리가 페이 시스템을 먼저 발견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해결을 못했는데, 이 IT 기업하고 금융기관의 상호 간의 M&A 부분, 이 문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IT와 금융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우리가 금산분리 문제라는 이 거대한 벽을 우리가 한번 국가적인 논의 과제를 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카카오뱅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리페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한번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가 이제 벤처기업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결국 이 한국의 위기가 뭘까? 제가 이제 김기영 초대 과기부 장관님을 뵀었는데,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삼성 같은 걸 10개를 더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IMF에 우리가 많은 기업이 사라졌는데 IMF 위에 새로운 기업이 거의 등장한 게 없습니다. 난 이게 오히려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세계적인 회사가 등장했는데 우리는 그게 등장하지 않은, 오히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 산업이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 안 나오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그러려면 우리가 초창기에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게 시드머니의 초창기 투자가, 엔젤 투자가 많아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엔젤 투자에서 우리가 처음 초기 벤처가 들어간 게 6.3%, 그다음에 VC에서 들어간 게 8.3%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 엔젤 투자를 결국 과감하게 많이 해줘야. 그래서 이현재 부총리는 저 여시재 이사장님이신데 차라리 1억씩 10,000명을 주자. 그래도 1조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한국 경제를 새로운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금융기관 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국가의 그 펀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안정적인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엑시트를 빨리 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미래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라도 이거는 좀 과감한 이 시드 투자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결국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혈액과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가까운 존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보와 인맥과 이 신용 사회에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기술만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 금융은, 금융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의 역사와 일치하게 되는데, 결국 이 유대인 자본과 어떻게 결합하게 될 것, 결합하게 하는 한국을 만들 거냐. 두 번째는 화교 자본하고 우리가 어떻게 섞일 거냐. 그다음 세 번째는 중동 자본하고 어떻게 섞일 거냐. 이 세계 자본하고 어떻게 섞일 거라는 전략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세계 금융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지위를 차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자본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합을 하게 될 건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근자에 뭐냐면 제2의 결국 이 실리콘밸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우리가 삼성이나 SK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거기 이미 유대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그럼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투자하면서 결국 유대인 자본과 만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남북 관계를 볼 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유대인 자본과 일해 나가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결국 화교 자본은 홍콩이 저렇게 되면 결국 싱가포르의 테마색이나 주로 싱가포르 중심으로 결국 화교 자본을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테마색이 저기 조선일보 앞에 있는 우리 파이낸스 센터도 사고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테마색과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동 투자도 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걸 배우면 좋겠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우디에 있는 이 중동 자본인데 이 중동 자본과 어떻게 결합하게 될 것인가도 이것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 번째로는 결국은 디지털 금융으로 결국은 가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결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블록체인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전자화폐죠. 그렇듯이 우리도 아마 그 길을 빨리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 이 디지털 뉴딜을 시작하자. 디지털 소사이어티로 빨리 가자. 선투자를 해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우리가 복지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씁니다. 근데 그게 사회단체에 가게 되면은 주말에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영수증 갖다 붙이느라고 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교수들이 연구비 이거 받아가지고서 그거 영수증이 잘못돼가지고 300만 원 횡령 사건 이런 거 많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뭐냐면 이거 블록체인 기반에 우리가 일정한 화폐 수단을 만들면 훨씬 더 보조금이 어디 쓰여지는지도 우리가 잘 알수. 우리가 미국에 가면 연방 카드 보면은 이거는 그로스에 쓰는 거, 여기는 렌트에 쓰는 게 다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우리가 국민의 재난기본소득금을 주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막 앱을 개발해서 휴대폰에 벌써 나는 받을 거다, 나는 거부할 거다, 나는 기부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 아이디라는 게 블록체인 기반에 이미 시작되고 있으면은 그렇게 공급하면 우리가 훨씬 더 결제 수단의 혁명을 이룰 수 있잖아요. 이미 중국에 가면 택시 타게 되면 이미 신용카드도 못 쓰고 이미 현금은 못 쓰는 건 당연하고 이미 다 휴대폰으로 결제하잖아요. 우리도 뭐냐면 이 결제 수단 부분에서 차제에 더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자. 물론 이러면 신용카드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혁신의 경제로 넘어가려면 결국은 도전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금융인들인데요. 대략 이제 금융인들이 정년하는 나이하고 연금을 받는 나이하고 가장 이 기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는 이 전국 금융인 19만 금융인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제조합을 만드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제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금융인들이 보다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 온다. 그리고 다른 세상은 분명한 거는 디지털 사회로 간다는 것. 디지털 경제를 확고히 앞당기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될 겁니다. 아마 온라인을 통한 의료도 보편화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기 자동차도 더 빨리 세상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우리가 금융인들이 미래를 앞당기는 결국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결국 미래를 창조하는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와 있는 미래를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지 않습니까? 이때 와 있는 미래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서 미래를 앞당겨서 미래의 주인공이 돼서 앞으로 나가면 좋겠다. 우리 현재 포니를 타고 있는데 내가 벤츠를 타고 싶으면은 포니에서 내려야 벤츠를 타든지 말든지 기회는 올 겁니다. 포니에서 벤츠를 타고 갈 사람은 저기 톰 크루즈 같이 날아가는 사람 외에는 영화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디지털 세상으로의 과감한 도전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주인공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자본주의에 우리가 혈액 같은 금융의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금융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은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모험적인 것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그런 두 가지를 함께 가지면서 우리 과감한 도전을 해서 이번 이 코로나가 위기 때 우리가 가장 빨리 방역 체제에 가장 빨리 우리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12월까지 요 앞으로 1, 2년 기간이 우리한테 오는 최대의 기회 기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과감한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인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입니다. 먼저 2020 금융 CEO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의 송영희 회장님과 그다음에 임정효 사장님 그리고 방금 좋은 환영사를 해주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이광재 여시재 전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에 자리를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여러 귀빈 여러분 그리고 CEO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에서 우리 금융을 위해 소중한 고견을 나누어 주실 이효옥 교수님과 김영익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는 그간의 저성장을 넘어서 바야흐로 역성장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IMF는 2020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하향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금융의 위기와 기회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위험투자 등으로 몰리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의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10년 883조 원이었던 부동산 익스포저가 2019년 9월에는 2,004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이 부동산 익스포저는 부동산 관련된 가계여신, 기업여신, 금융투자상품의 총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지속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DLF와 라임 등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금융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금융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이 질적 위주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양적 구조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력해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IMF에서 발간한 Too Much Finance, 과잉 금융으로 번역이 되겠는데요. 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는 과잉 금융이 금융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경제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융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금융과 모험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자의 자산 관리 지원에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우리 금융은 개별 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의 악화를 초래하는 소위 구성의 오류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범금융권이 함께 참가하는 민생과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해결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권 전체가 역경의 해소에 힘을 합쳐 나서되 문제의 악화 가능성, 즉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한국금융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견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신뢰를 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한국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발견하는 좋은 강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